얼마 전 뉴스 기사 중에 특이한 제목이 저를 사로잡았는데요. 바로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진정한 한국판 슈드를 출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로직을 국내 증시에 적용해서 편입 종목을 선별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슈드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을 보게 되면 우선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종목을 선별하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추려냅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를 고려하죠. 특히 5년 배당 성장률이라는 요인이 전반적으로 이 ETF의 배당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 기업들 선별하면 미국처럼 100개를 추려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국내 증시 형편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5%대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종목명은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이고요. 슈드처럼 100개의 종목이 아니라 30여 개의 종목에만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 기업들의 목록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국내 배당주들이 포진해 있죠. 대부분 금융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대차나 KTNG와 같은 전통적인 배당주가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71번 영상에서 제가 슈드의 세계 버전인 SCHY를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ETF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무려 4개나 보유하고 있었죠. 즉 슈드의 로직을 진정으로 통과했던 기업이 4개였다는 겁니다. KTNG, 현대차 우선주, LGU+, 제일기획까지 총 이렇게 4가지 종목이 있었고요. 제일기획은 이번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역시 저의 예상대로 SCHY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여기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 선정 기준은 국내 증시 현황에 맞게 10년 연속 배당을 실시한 기업을 기본으로 하고 총 자산 규모와 거래 대금에 대한 기준선이 있었습니다. 보통주 조건을 충족한 종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앞선 종목들 중에서도 현대차의 경우 우선주가 배당률이 더 높았는데 왜 보통주를 선택했는지는 저도 살짝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운용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현대차 우선주의 경우 모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수의 방법론에 따라 추종한다는 답변 외에는 속 시원한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을 선별하는 절차가 있는데 하나 함정이 있죠. 최소 10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문구입니다. 주주 친화적인 성격이 강한 미국 증시에서는 10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건 대부분 10년 동안 배당금의 삭감 없이 꾸준히 늘린 걸 의미하는데요. 국내의 경우도 대체로 배당이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한 기업은 참 많긴 한데 미국처럼 꾸준히 배당을 늘려와서 배당 귀족주와 같은 종목이 없는 점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역시나 우리나라 배당 기업이라고 하면 금융주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상품도 금융주의 비중이 무려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배당주로 인기가 가장 좋은 종목 중 하나인 플러스 고배당주도 금융주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T와 같은 성장형 기업이 없는 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총 보수는 0.2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해외가 아닌 국내 ETF인데 좀 더 보수가 저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플러스 고배당주와는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월 중에 분배를 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의 기초지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스피 200과 비교하게 되면 이기고 지는 구간이 있긴 했지만 비교적 큰 변동성 없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ETF들과 수익률 측면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코리아 디비던드 30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이 기초 지수가 산출이 된 건 2018년 6월 14일부터인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슈드가 추종하는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지수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비교해보면 역시 슈드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최근 몇 년 동안 큰 침체기였기 때문에 역시 상승장이었던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보면 거의 절반 수준이었고요.
심지어 MDD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거의 반토막이 나는 상황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번엔 플러스 고배당주까지 불러와서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선의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와 녹색 선의 플러스 고배당주의 성과가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플러스 고배당주가 급성장하면서 지금은 차이가 꽤 벌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3%나 차이가 나고요. MDD도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ETF들 대부분 당장의 배당도 중요하지만 향후 배당 성장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플러스 고배당주의 배당 성장을 보게 되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배당 성장률을 보입니다. 이 측면에서는 전혀 슈드에 밀리지 않는 모습이죠. 심지어 이번 6월부터 기존 63원에서 73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성장률이 무려 15.9%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에 편입되는 종목들의 지난 10년간 배당금을 전부 기재해서 분석해 보았는데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숫자의 빨간색 부분들이 있죠. 이건 배당금을 일시적으로 줄인 경우에 체크를 한 내용입니다. 역시나 미국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10년 이상 배당을 삭감한 적 없이 늘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지급하기만 하면 됐죠. 반면에 초록색 기업의 경우 한 번도 배당 삭감 없이 꾸준히 증가해온 기업들을 별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 30개의 종목들 전부 지난 10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 평균값은 17.0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특성상 배당금을 잘 늘려주진 않더라도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정말 화끈하게 늘려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배당금이 전부 나와봐야 정확한 검증이 되겠지만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 동안 배당금을 전부 늘려오기만 한 모범 기업들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무려 20%에 달하는데요. 비중이 큰 기업 두 개를 대표로 봐도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23년도에 정말 화끈하게 배당금을 늘렸죠. JB금융지주의 경우 이번 편입 종목 30개 중에 가장 높은 배당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배당률을 보겠습니다. 30종목 모두 현 시점 주가와 24년도 온전히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을 통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현재 5.53% 수준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슈드와 아주 비슷하게 배당률 3% 미만의 기업은 거의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이 ETF가 출시된 걸 보고 나서 이제부터 S&P 500에 편입되는 코인베이스가 문득 떠올랐는데요. 이 지수에 편입된 것 자체가 생각보다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S&P 500에 편입되는 종목의 조건들을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국적 요건부터 상장 요건까지 정말 수많은 요소를 통과해야 편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편입되고 나면 주가 성장과 향후 자금 조달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수의 편입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인 거죠. 최근 인기가 좋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ETF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통해 30개의 종목만을 선별하죠. 아마 이 ETF가 유행을 타서 자금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여기 안에 있는 30개의 종목들에게 굉장한 호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ETF의 종목 선정에서 탈락하는 순간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도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향후 기업들이 이런 ETF들의 편입이 되고 싶어서 보다 회사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주주 친화적인 방식을 더욱더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ETF의 여러 버전이 상장된다면 국내 증시도 주주 친화적인 형태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보여드리지만 꼭 배당뿐만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 비율도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유로 이 ETF에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심 이런 ETF의 규모가 커졌으면 하는 소망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ETF를 투자함에 있어서 참고해볼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금융주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금리 변동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ETF가 될 수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향후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이런 시기에 금융주 투자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이렇게 나뉩니다. 대출의 수요가 증가하고 배당주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만큼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에 예대 금리차 축소로 인해서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고 완화된 대출 정책으로 인해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보험에서 파는 상품의 경우 금리와 연동된 수익률을 보이는 상품이 많은데 금리가 낮아지면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는 부분도 존재하겠죠. 물론 금리 인하라는 요인 하나로 워렌 버핏이 금융주를 최근 대거 매도하는 건 아닐 테지만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나름 큰 비중을 갖고 있던 금융주를 대거 매도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 성격인 기업들의 비중을 늘렸죠. 이는 아마도 금융시장에 대한 위기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ETF들의 수요가 증가해서 국내 기업들도 좀 더 긴장감을 갖고 건전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형태로 점점 바뀌어가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